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갑진년.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출산 등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 중 소득과 직결되는 세금. 2024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명견 만리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계 경제에 꼭 필요한 정보죠.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무사 하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일일까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세금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보통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드리고 세금도 대리 신고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야말로 좀 중요하죠. 정확히 잘 내야 되는 거이기도 하고. 눈이 반짝반짝 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세금 네. 중요하시잖아요. 중요합니다. 선배님. 중요합니다. 네. 그 세금 이 상담을 하시다 보면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본인이 계속 신고하시던 손님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수임해 주시고 첫 해에 직접 신고하신 것보다 세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줄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그래서 그동안 바보처럼 살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도 않고 직업적으로 약간 자부심도 생겼어요. 그때 이후로. 뭘 잘못해서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잘못했다기보다도 받을 수 있는 뭐 공제라던가 감면 등 혜택을 놓치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잘 네. 모르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정책을 꼭 알아야겠더라고요. 주로 뭘 알아야 됩니까?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개정이 돼요. 2024년부터 개정된 세법 중 가장 중요한 거는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아닐까 싶어요. 혼인 출산 증여 공제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개인이 자본금을 모아서 다 자금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보통 원래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금의 한 1억 원까지는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포함해서 1억 5천까지 증여세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부부가 각각 양가 부모님한테 1억 5천씩 지원을 받는다면 최대 3억 원 정도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살다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집을 마련할 경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적용 받으실 수 없어요.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번에 혼인뿐만 아니라 출산한 경우에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은 이것도 동일하게 1억 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네, 2024년 이후에 증여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이후에 증여한 것만 가능하고 그리고 5년이 지난 사람은 해당 사항 없고 5년이 지났는데 욕심내서 공제를 받고 싶다. 그럼 애를 낳아야겠네요. 네. 이럴 때 결혼하셔야겠네요. 그럴까요? 아직 미혼인데 빨리 좀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결혼과 출산에 관한 정책 변화가 좀 유독 많은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출산과 혼인율 올리는 게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금 정책 외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한 정책도 도입됐습니다.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어떤 제도예요? 주택 혹시 매매하시거나 전세 구하실 때 대출 받으셨나요? 그거 안 받고 사는 사람 있나요? 네. 보통 없죠. 그때 혹시 금리는 어떻게 되셨어요? 갑자기 마음 아픈 이야기가. 요즘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데요. 2023년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서 집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금리는 1.6%에서 3.4%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지역마다 좀 제한이 다른데요. 서울권의 경우에는 5억 원, 지방의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이율도 1.1%에서 3%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게 되면은 자녀 한 명당 0.2%가 추가로 인하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한 4%대인 거를 고려하면은 정말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출산율을 높이고 또 결혼율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바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세금엔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출산율을 높이고 또 결혼율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바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세금엔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 좀 바뀐 세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뭐 부동산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고 출산 정책도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직장인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연말정산인 것 같아요. 이번에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야 되는지. 세 번째 급여라고 하는데 저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년 세금을 내고 있어서요. 제가 이번에 새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이 제일 궁금해요. 뭐 월급에서 얼마나 제외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세금 정책은 연말정산이에요. 왜냐면 연말정산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 세금을 한번 냈으면 됐지. 이걸 왜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하는 건가요? 그 연말 정산은 매월 월급에서 원천 징수가 되는데요. 원천 징수된 세금이랑 진짜 납부해야 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 덜 냈으면은 다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월급 똑같이 받고 세금 똑같이 내고 그런데 누구는 환급을 받고 누구는 내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급여가 다 같다고 해도 이렇게 부양가족이라던가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액이라던가 공제 항목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게 다 달라서 그 납부하실 세금이 전부 다 다릅니다. 뭐 공제받거나 그런 것들을 다 알아두고 자료도 준비해두고 그래야겠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나 감면들을 본인이 챙기시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많은 것들이 머리에 스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느슨해서 늘 그냥 적당히 내고 했는데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뭘 좀 확인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주시겠어요? 보통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시면은 웬만한 자료들은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쫙쫙 나오죠. 근데 거기에 나오지 않는 자료들이 중요해요. 보통 월세 세액 공제와 관련된 자료라든가 교육비 영수증이 해당되는데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연간 40% 정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월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랑 다르게 이번 신고분부터는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리고 세액 공제율도 과거에는 15%였는데 지금 17%로 조정됐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연말정산 신청할 때 그 부양가족 가지고 부부가 이쪽으로 붙였다 저쪽으로 붙였다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신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 구조예요. 그래서 소득이 더 높으신 분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보통은 소득이 더 크신 분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세금은 소득에서 공제 항목들이 이렇게 공제된 다음에 산출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용받으실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보통 본인의 가족들의 인적사항이니까 다 챙기실 거예요. 그거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청약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는 세액공제 이런 걸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본인이 가입하신 금융상품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세액공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되는 거 아시나요? 그럼요. 네. 최근에- 1종, 2종, 뭐 법정 뭐 있잖아요. 네.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최근에 신설됐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이요? 네, 고향사랑 기부를 하게 되면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10만 원 초과분에서 500만 원 이하까지는 지방소득세를 고려하면은 16.5% 정도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30% 정도의 답례품도 준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기부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꼭 고향일 필요는 사실 없고 증명상 주소지 외의 지역에 대해서 기부를 하면 돼요. 아, 본인 자기 고향 아니어도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진짜? 네. 아무래도 지방 소멸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빨리 되십니다. 해야겠네. 네. 이 고향도 살리고 연말 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은데 이 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입 후에 기부하시면 간단하게 참여 완료됩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보통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많이 가입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공제됐는데 올해부터는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올라갔군요. 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금 같은 경우에 공제를 받잖아요. 그럼 그 대신 나중에 그 연금을 받을 때 나이 먹어서 그때 세금 내나요? 맞습니다. 그 납입하실 때 13.2% 내지 16.5% 공제를 받는 대신에 나중에 수령하실 때는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얼마나요, 그때는? 소득으로 받을 때는 한 3.4%에서 5.5%로 되게 낮은 세율로 분리가세 돼요. 오, 훨씬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제를 받으시고 나중에 저율의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저도 사실 그냥 의례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에 열심히 자료만 챙기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네. 꼼꼼하게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은 항상 좀 어렵다는 느낌이거든요. 뭘 하고 있어도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맞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헌법상 국민은 납세 의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는 이행하지만 사실 권리를 놓치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법이 굉장히 자주 바뀌고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